혹시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명백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론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저하게 될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하기보다는 일단 신고를 하거나 어쩌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 자신의 행동을 마음 한편으론 자책하면서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용기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법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주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 사회의 만약한 방관이 사실은 비겁함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법이 우리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이 현실의 사건과 만났을 때 어떤 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법 조항 자체일 텐데요. 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이렇게 선한 의도가 처벌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형법 제21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주 깔끔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네, 뭐 당연한 말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바로 저 마지막 문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아주 모호한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상당한 이유라. 그게 그렇게 따바로운 조건인가요? 네, 법원이 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깐깐해요. 그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성입니다. 위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야만 해요. 1분 전에 날 때렸던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도 안 되고 1분 후에 때릴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도 안 됩니다. 아, 정말 바로 지금이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필요성. 방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말로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와, 잠깐만요.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데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야 한다니 그게 어떻게 방어죠? 그게 바로 법원의 시각이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셋째는 상당성. 내 방어 수단이 상대의 공격 수단이나 정도와 비슷해야 한다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하면 그건 과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 비례성. 내 방어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입은 피해가 내가 지키려던 이익보다 현저하게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 차분하게 앉아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누가 저 네 가지를 전부 계산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분석의 핵심 질문이에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 위급한 순간에 평범한 일반인이 마치 법학자처럼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론만 들으면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제 사례를 좀 가야겠네요. 이 자료에 정말 답답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조항만 보면 사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의 사건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마 청취자께서도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2022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제지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선의로 나섰던 그 남성은 상해죄로 입건됐습니다. 아, 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이미 제압된 상황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가해자가 항복 의사를 밝히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압된 상황이라는 건 몇 분 단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판단 방식의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나는데 법원은 현장의 그 혼란스러운 순간을 판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합니다. 프레임 단위요? 네, 말 그대로 0.1초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상 1분 3초 5프레임에서 가해자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분 3초 8프레임에서 한 번 더 밀었네요. 이 0.3초의 차이, 이것은 과잉방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0.3초요? 그건 그냥 몸싸움 와중에 일어나는 관성 아닌가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른바 힘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경우요. 2021년 전직 운동선수 출신 남성 사건 말씀이시죠? 길거리 폭행을 말리다가 가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법원의 판결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피고인은 체격이 크고 격투기 경험이 있어 가해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므로 더 신중하게 힘을 조절하며 대응했어야 했다. 흥미로운 딜레마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제어할 책임도 크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논리 자체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제죠. 하지만 그 논리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해요. 이 판결의 결과가 뭔가요? 강한 사람은 너는 힘이 세니까 섣불리 나서지 마. 네 힘은 오히려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거야. 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죠. 반대로 약한 사람은 어떤가요? 나서봤자 제압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죠. 그럼 이 질문이 남는 겁니다. 대체 누가 나서야 하는가? 결국 법이 우리 사회 전체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구조를 법이 만들고 있는 거군요. 사실 저도 비슷한 장면을 보고 망설였던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 시비가 붙어 험악한 분위기가 됐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쌍방폭행으로 엮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정말 0.1초 만에 스치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니 그게 저 혼자만의 비겁함은 아니었구나 싶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드네요. 바로 그런 개인의 경험들이 쌓여서 사회적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판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사회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의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요. 폭행 말렸다가 인생 망했다. 내용이 어땠나요? 글쓴이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받으면서 몇 달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회사에서도 계속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해요. 결국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더 비참한 건 정작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고 자신을 공격했던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아, 그의 마지막 결론은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다시는 안 말린다. 정말 씁쓸한 결론이네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설명하잖아요.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자료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심리 현상이 아니라 도와주면 나만 손해본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철저히 학습한 결과, 즉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학습된 결과다. 네, 그리고 이런 계산을 더욱 강화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적해요. 언론의 역할이요? 네, 선의의 개입,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파산 위기, 폭행 말렸다가 맞고소, 형사 플러스 민사 이중고,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나서지 마라. 나서면 너만 다친다. 결국 법이 만들고 언론이 확산시키는 거대한 방관 학습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는 아닌 것 같고 돕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 이 자료는 현재 우리 법체계의 우선순위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1순위는 놀랍게도 가해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과잉 대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죠. 가해자요? 네. 2순위는 국가의 폭력 독점 유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적 제재를 허용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3순위가 바로 피해자와 선의의 개입자 보호라는 겁니다. 가해자 인권이 1순위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이걸 국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무려 61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1964년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혔어요. 법원은 과잉 방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바로 올해죠. 무려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1년이라는 시간은 과거 우리 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만 이렇게 유독 엄격한 건가요? 네, 이 자료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먼저 미국의 많은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선한 의도로 도움을 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었던가요? 맞아요. 있긴 합니다만 그 적용 범위가 응급 의료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폭행을 제지하거나 성범죄를 막는 행위처럼 더 넓은 범위의 선의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죠. 반면 독일이나 캐나다 퀘벡주 같은 곳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하는 구조 의무법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니 정말 발상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선의의 개입자를 일단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반면 우리는 선의의 개입자를 잠재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결국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상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해자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다음 선의의 개입자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 권리 보호 순으로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자는 겁니다. 그걸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첫째, 폭행 제지 등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괄하는 선의의 개입자 면책 조항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악이나 심각한 과실이 아니었다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안이 따라붙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지금은 도움을 준 개입자가 법정에서 나는 정당방위를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그 네 가지 깐깐한 기준을요? 네, 그걸 뒤집어서 검찰이 이것은 선의가 아니라 악의적인 과잉 공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차이는 실로 엄청날 거예요. 기본 전제가 당신은 잠재적 범죄자에서 당신은 선한 시민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듣기만 해도 훨씬 합리적이네요. 또 다른 제안도 있나요? 네,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상당성과 비례성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거죠. 긴박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계산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법이 드디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민사책임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그렇게 법을 바꾸면 사적 제재가 남발될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우려죠. 그 반론에 대해 이 자료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제안은 무제한적인 폭력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의를 가지고 개입한 사람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사적 제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문제인가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하는 거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본 주장의 핵심은 정말 명확하네요. 우리 사회의 방관 현상은 시민들의 도덕성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의도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래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마지막 제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왜 아무도 돕지 않았나? 라고 희생양을 찾듯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돕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사회가 되었는가? 라고 우리 시스템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일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길거리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내가 위험해진다는 그 차가운 합리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과연 이 법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아요. 자료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법이 바뀐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깊이 학습된 개입하면 손해본다는 이 차가운 계산이 즉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잘못 설계되어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